시골 선비와 팥죽장사 할미. 옛날 시골에 사는 한 선비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다. 시골 선비는 집이 째지게 가난하다 보니 좋은 주막에 들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혹시 눕거리 쇳빵이라도 얻을까 해서 진종일 서울판을 돌아다녔다. 해가 서산에 기울도록 찾았으나 헛물만 켜고만 시골 선비는 어찌나 배가 출출한지 팥죽이나 사 먹으려고 장마당으로 들어갔다. 뜨끈뜨끈한 팥죽이요. 맛 좋고 값싼 팥죽 사구랴. 때마침 웬 팥죽장 할미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청승 좋은 목소리로 싸구려를 불러댔다. 시골 선비는 다짜고짜 한 그릇 청에 선자리에서 후룩후룩 단숨에 굽을 냈다. 그 모양을 빤히 지켜보던 팥죽장사 할미가 이상스럽다는 듯 물었다. 차림새를 보니 귀하신 선비 같은데 어찌하여 좋은 주막집을 놔두고 이 할미의 팥죽을 사잡수시오? 아마도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구려. 시골 선비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마음씨 착해 보이는 할머니 앞이라 자기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팥죽장사 할미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이 사람, 나는 의지가지 없는 외톨이 늙은이일세. 이 추한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와 묵으면서 동무도 하고 집도 지키며 과거 볼 날을 기다리는 게 어떻겠나. 이리하여 시골 선비는 팥죽 한 그릇 사 먹은 연분으로 팥죽 장사 할미 집에 들어 친혈육처럼 정답게 보내며 마음 놓고 과거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난 시골 선비가 책을 들고 앉았는데 문소리가 삐걱하고 소리나더니 웬 여인이 들어와 반갑게 할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들어온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목소리를 들어보니 옥쟁반에 구슬을 굴리는 듯 아름다웠고 할멈 아씨 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들으니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때 시골 선비도 한창 피는 꽃나이라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연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그리 되지 않았다. 웬 규수가 와서 할머니와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시골 선비는 당장 뛰어내려가 그 고운 목소리의 임자를 마주하고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하지만 남녀 유별이요. 한낱 글 읽는 선비의 몸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몰래 문틈새로 아랫방에 앉은 여인을 훔쳐보았다. 시골 선비 문틈으로 내다보니 네 집 낭자인지는 몰라도 어떻게나 예쁜지 천상선녀가 방 안에 내려앉은 듯 월궁 상아가 광안전에 내린 듯하였다. 시골 선비 문틈새로 그 아리따운 규수를 보고 또 보아도 끝없이 보고만 싶은데 밤이 가서 이슥히 되니 규수가 자리를 뜨려 했다. 할멈, 난 이만 놀고 가겠사와요. 아씨,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누추한 집이라도 더 놀고 가시지요. 할멈 보고파 왔는데 이만 보고 가면 돼요. 보고 싶으면 또 오겠사와요. 그 규수 자리 뜨고 일어나는데 그 양을 보니 자태 또한 고와서 꽃에 앉았던 나비가 사뿐
꽃 이파리를 차고 날아가는 듯하였다. 그 꽃다운 자태까지 보니 마음속에 불이 확 달려 시골 선비는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시골 선비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필 새도 없이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가 종종 걸음을 옮겨 놓는 여인의 앞을 턱 가로막아 섰다. 낭자, 무례한 행위를 용서하오. 서생은 서울 과거 보러 온 시골 선비로 잠깐 할멈 집에 머물렀더니 전생에 인연이 있어 낭자를 만났구려. 묻건대 네 집 누구시며 연광은 얼마나 돼요? 하찮은 규중 처녀의 이름을 알아서 무엇에 쓰우리까? 정말 알고 싶으면 나이만은 알려드리리다. 남산 유전 변토락에 북림소구 조선비로소이다. 그 교수는 글귀로 제 나이를 말하고는 곱게 아미를 숙이고 선비의 몸 곁을 조심조심 지나 종종 걸음으로 어둠 속에 사라져 버렸다. 시골 선비가 그 글귀를 풀어보니 남산에 있는 밭 전자의 변이 떨어졌으니 열십자요. 북림의 깃을튼 비둘기 구자에서 새가 먼저 날아났으니 남은 것은 아홉 구자라. 그 규수 당년 나이는 19살이 분명했다. 시골 선비 생각해보니 그 규수 나이 한창 피는 꽃 시절인데 그처럼 글까지 능하니 어찌 직이가 되고 짝이 되지 않을 소냐. 그러나 대장부 체면으로 달아나는 규수를 다시 쫓아갈 수는 없고 하여 한식경이나 멍하니 어둠 속에 서 있다가 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이튿날부터 규수의 꽃같은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 시골 선비는 도무지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 에라, 생각지 말자. 과거 보러 온 대장부가 처녀 하나 때문에 전정을 망칠 소냐. 하고 책을 펼쳐들면 글줄 사이로 또 그 규수의 얼굴이 나타나곤 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보고 싶으면 또 오겠사와요 하는 목을 굴리는 듯한 그 규수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였다. 시골 선비는 마음이 조여 그 규수가 오늘 저녁 올까 내일 저녁 올까 하며 저도 모르게 안타까이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아흘해가 되어도 그 처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끝내 정지문이 삐걱 하더니 할멈 하고 목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골 선비는 천방지축 사이문께로 다가가 문틈새로 그 규수를 내다보았다. 하도 보고 싶던 얼굴이어서인지 그 규수의 얼굴을 보니 한 볼에는 해가 돋고 한 볼에는 달이 돋은 듯한데 팔자청산 고운 눈썹 아래 머루알 같은 눈은 야광주처럼 빛을 뿌리고 나풀거리며 이야기하는 입술은 빨갛게 망울진 꽃이 고운 이파리를 터치운 듯하였다. 시골 선비는 보고 또 보아도 눈만 떼면 아쉬운 그 얼굴을 넋을 잃고 보기만 하는데 또 밤이 가서 깊어지니 규수가 전처럼 할멈에게 인사하고 일어나 문을 나섰다. 시골 선비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화다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 종종 걸음을 놓는 그 규수를 뒤쫓아가서 옥으로 다듬은 것 같은 규수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낭자, 가지마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리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마음만 변치 않을진데 어찌 만나지 못함을 걱정하리까. 하다면 낭자, 그대 집은 어디며 어떻게 찾아가리요? 그 말에 규수는 또 전처럼 묻는 말을 곧바로 알려주지 않고 글귀를 지어 대답했다. 저희 집은 흥인지문 내 북향 칠행동 장내 장외에 이화만발 지가로소이다. 규수는 선비 손에서 자기의 손을 살그머니 뽑고는 조용히 어둠 속에 사라졌다. 시골 선비는 손에 쥐었던 보배 구슬을 잃은 듯 아쉬웠으나 별 수 없었다. 헌데 이렇게 갈라진 뒤 시골 선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규수는 팥죽장 살민의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시골 선비는 마음만 변치 않을진데 어찌 만나지 못함을 걱정하오리까 하던 규수의 말과 집을 가르쳐 주던 글귀가 생각났다. 이는 필시 자기를 찾아오라는 말이겠은즉 일찍 그 규수를 찾아가지 못한 자기가 멍청이였다고 후회하며 급히 집을 나섰다. 그때 서울 사람들은 동대문을 흥인지문으로 불렀으므로 시골 선비는 그 규수가 말한 대로 동대문 안에 들어서서 북으로 향한 칠행동에 이르렀다. 거기에 가니 과연 담장 안팎에 백곳이 만발한 집이 있었다. 시골 선비는 그 집을 찾고 기뻐하며 그 집에 발을 들여놓으려는데 키가 구척 같고 눈이 종지 같은 문지기가 눈알을 딜딜 굴리며 어디서 온 사람인데 웬일로 함부로 대감집 문전에 발을 들여놓느냐며 시골 선비를 마구 밀어내쳤다. 시골 선비는 그 사연을 문지기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글만 읽던 사람이 구척 장신과 싸워 이길 수도 없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파축장 삶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그 규수는 틀림없이 대감집 딸이라 자기 가문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였다. 그러니 닭금콩에서 싹이 나고 삶은 닭이 회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규수와 꽃다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영영 글러진 일이었다. 생각하면 무엇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는 그런 집 문전에 발도 들여놓게 못하는지 그저 세상이 한스러웠고 눈을 감으면 그 꽃다운 여인이 눈에 삼삼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칼로 살을 저며내는 것 같았다. 시골 선비는 그만 심화 끝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시골 선비가 하루도 아니요 이틀, 사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만 누워 있으니 팥죽장사 할미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이 사람, 앞만 봐도 자네 일이 그저 일 같지 않네. 과거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있을 적에는 필요곡절이니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하게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불편해서 그럽니다. 시골 선비가 그 사연을 말하기 민망하여 거짓으로 대답하는데 팥죽장 살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닐세.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 자네가 날 부모처럼 생각한다면 속 시원히 말해주게. 나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일세. 남의 자식 귀하기는 마찬가지라네.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마음이 비단 같은 팥죽장 살미가 이처럼 간곡히 묻는데 마음속 말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시골 선비는 그 규수를 맘에 두고 있는 사연을 숨김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다. 팥죽장사 할미는 시골 선비 말을 듣더니만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이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네. 사내 대장부가 일개 여자 때문에 낙심하고 앞길을 망쳐서야 되겠나. 그 일은 이 할멈에게 맡기고 당장 일어나 정신을 차려 과거 공부에나 힘을 쓰게. 팥죽장사 할미는 본래 그 규수의 유모이고 그 규수의 아버지인즉 대궐에서도 예의의 밝기로 소문 높은 예조 판서였다. 팥죽장사 할미는 시골 선비를 안심시켜 놓고는 그 길로 판선의 집으로 갔다. 팥죽장사 할미는 판서가 장중보옥같이 귀하는 딸을 젖먹여 키웠는지라 판서는 할머니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다. 할멈, 참 오래간만이오. 그래, 그새 잘 지내시오? 예, 팥죽 장사를 해서 살아가자니 고생은스러워도 큰 근심은 없이 지내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오셨소? 예, 큰 일은 아니오나 대감님께 한 가지 물을 말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할멈, 어려워 말고 어서 말하시구려. 예, 어저께 팥죽 팔러 장에 갔더니 이런 일을 두고 시비가 생겼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한 시골 선비가 서울 과거 보러 왔다가 한 대감집 따님과 눈이 맞았답니다. 대감 따님은 시골 선비한테 집까지 알려주고 찾아오라고 했습지요. 그런데 시골 선비가 찾아가니 대감집에서는 문간에도 들여놓지 않았답니다. 시골 선비는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몸져 누운 것이 그만 목숨이 경각에 다다랐사옵니다. 사랑하는 처녀도 얻지 못하고 과거도 못 보고 죽게 되었습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아무리 대감이라도 죽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거니 대감은 대감이고 시골 선비는 시골 선비인데 대감이 어떻게 제 딸을 시골 선비에게 주느냐거니 하며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서는 어떻게 시비해야 옳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팥죽장 살미는 땅 궁리가 있어 이렇게 꾸며대고 묻는데 대감은 나무 일처럼 생각하고 제꺽 대답했다. 할멈, 그야 묻지 않아도 시비가 손금 보듯 뻔하지 않소. 아무리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해도 한낱 여자로 해서 생사람을 죽이며 과거도 못 보고 앞길을 망치게 할 수야 없지. 대감집에서는 그 딸을 시골 선비한테 주어야지요. 그게 실말이옵니까? 실말이 아니고 내 일국의 예약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이만한 시비도 없으면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나가 판서질을 하겠냔 말이요. 말이 생각한 대로 나왔다. 팥죽장 살미는 이때라 하고 바로 바짝 코 밑에 들이댔다. 대감님, 대감님께서 이처럼 시비 밝으신데 제가 어찌 실토정을 하지 않으오리까? 실은 방금 말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오라 저희 집 일이옵니다.
이제 대가님께서 허운을 하셨으니 저는 만사시름을 놓사옵니다. 대감님께서 믿어지지 않으시면 청컨대 집에 아씨한테 물어보옵소서. 대감은 이미 한 말이 있는지라 엎지른 물을 도로 담아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자니 천금같이 귀히 키운 딸을 시골 선비에게 주기도 아쉬워 한참이나 멍해 있다가 입을 열었다. 할멈, 내 일국의 판사가 되어 어찌 일구이연 하겠소만. 혼인이란 일륜대사라. 내 친히 딸의 이 말을 듣고야 허하겠으니 그리하오. 하고 딸을 불러 앉히고 으름장을 놓는데 대감의 딸은 아버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또박또박 대답했다. 부치님, 불초여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은 소녀 할멈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선비와 상종한 적이 있나이다.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사오나 대장부 가슴속에 큰 뜻이 있사옵고 장차 나라의 동량지제로 되기에 손색이 없을 줄 아뢰옵니다. 원컨대 부치님께선 그 선비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일이 이쯤 되니 이제는 다 지어놓은 밥이라. 대감은 팥죽장사 할미를 보고 말했다. 할멈,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은 내 집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더러 글 공부에 명심하여 장엄급제하는 날 찾아오라고 일러주오. 팥죽장사 할미는 일이 생각대로 성사되니 신하들이 장가라도 가는 듯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조금치도 내지 않고 있다가 시골 선비가 저녁글을 마치고 자리에 누우려 할 때 그를 불러 앉혔다. 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사내 대장부는 가슴속에 치국평천하의 큰 뜻을 품어야 하네. 장원급제 소원 성취하는 날, 내 자네를 데리고 대감집에 가려네. 그러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는 아씨를 다시 볼 생각도 말게나. 이날부터 시골 선비 굳은 마음을 먹고 주야가 따로 없이 글만 일념하고 있더니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근방에 이름이 나붙고 홍문관 직제학 벼슬을 재수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출장 삶이 덕분에 시골 선비는 벼슬을 하고 대감의 꽃같은 따님과 백년해로의 동방화촉의 밤을 가지게 되었다. 첫날 밤 시골 선비 새 각시와 마주 앉으니 새삼스레 팥죽장 살민의 뜰악에서 그 색시가 나이를 알려주던 일이 생각되어 빙그레 웃으며 새 각시를 보고 말했다. 부인, 내 오늘 부인과 이렇게 마주 앉으니 그때 부인이 글귀로 나이를 말해주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구려. 그럼요. 그 길이 오작교가 되어 우리 오늘 백년해로 부부로 만나게 되었사와요. 그러면 오늘 밤엔 내가 글귀를 내어 부인한테 내 나이를 묻겠소. 부인 생각은 어떠하오? 어서 물으시와요. 장부 진연 하소문이라 장부의 나이 얼마 되느냐 묻지를 마소. 서초패왕 도광시라 서초패왕이 강을 건널 그때요. 그래, 내 나이 얼마나 되오? 새 각시는 시골 선비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대답했다. 가구님 나이 24인 줄 알아요.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통감 둘째건에 이르기를 항우가 강동제자 8,0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진나라를 치러 갈 때 그 나이 24이라 하였사오니 가군의 나이 또한 24이 아니오리까. 하하하. 우리는 글까지 천생배필이구려. 시골 선비는 팥죽장 삶이 덕분에 이처럼 글 잘하고 마음씨 곱고 용모 고운 부인을 만나 잘 살게 되었는데, 벼슬이 높아져도 팥죽장 삶이를 잊지 않고 친부모처럼 모시니 세상에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 한다.